문재인 대통령의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 도중 흥미로운 장면 하나를 봤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미술사 박물관에 전시 중인 조선의 갑옷과 투구. 왕실의 상징인 5개의 발톱이 선명하고 가리개 부분엔 공황도 장식되어 있는 귀중한 물건이었습니다. 1892년 조선과 오스트리아가 수교했을 때 고종 임금이 오스트리아 제국의 프란츠 요제프 1세에게 보낸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한반도 땅에 세워진 나라의 국가 원수가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한 것이 129년 만에 처음이라더니 그 감회만도 새로운데 국빈을 맞이하는 129년 전의 조선 갑옷과 투구를 만나는 느낌 또한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 갑옷을 보다 보니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120년 전의 오스트리아인 에른스트 폰 헤세 바르텍입니다. 그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귀족이자 외교관이었으며 전 세계 곳곳을 누빈 여행가이기도 합니다. 1894년 그가 조선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여행기를 써서 역사에 남기죠. 구한말 여러 외국인들이 조선과 대한제국을 여행했고 기록을 남겼으며 선교사들이라든가 기타 외교관들의 기록 또한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외교관이면서 경험이 많은 여행자답게 과장과 수식보다는 냉정하고 침착한 시선으로 일관하는 오스트리아인 헤세 바르텍의 여행기는 지금 읽어도 무척 흥미롭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조선, 그리고 조선 사람들을 잠깐 돌아봅니다. 우선 그는 일본인이 많이 살고 중국인도 간간히 보이던 부산에서 이렇게 갈파합니다. 흔히 유럽에서는 조선인, 중국인, 일본인 세 민족을 일괄해서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이들은 얼마나 다른지 모른다. 한 곳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고유한 특징을 간직하고 있으며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동양 삼국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에게 뚱했던 모양입니다. 그가 조선 땅에 도착했던 시기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동학혁명의 불길이 남도를 뒤덮고 있었고 청일전쟁이 불을 뿜기 직전이었죠. 그래서 그의 눈에는 한양을 점령하고 있던 일본군들이 대거 눈에 띄었습니다. 조선 농부들은 논과 오이밭에서 평화롭게 일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점령하고 게다가 왕이 있는 수도를 향해 행군하는 이 오래된 숙적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면서 바르텍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일본 천황의 군대가 이들에게 조선 정부보다 더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을까? 조선 정부는 마지막 푼돈까지 쥐어짜고 마지막 한 톨까지 빼앗아 가지 않았는가? 헤세 바르텍은 어느 조선인이 그려준 그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작고 인상 찌푸린 머리와 가느다란 팔다리, 그리고 끔찍하게 부푼 몸통의 사람이었죠. 조선인은 그게 자신의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머리는 임금, 팔다리는 착취당하는 백성, 피동피동 살찐 몸통은 이 나라의 관료계층, 즉 양반들입니다. 헤세 바르텍은 당시 조선의 정치적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은 이름뿐인 통치자일 뿐이다. 조정을 지배하는 민씨 가문은 왕의 주위에 단단한 사슬을 둘러 왕을 백성들로부터 격리시켜 놓고 있는데 만일 왕이 사슬을 끊으려 든다면 이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헤세 바르텍은 전봉준이 봉기를 일으키며 배포한 선언문까지 입수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고문의 서두는 이렇습니다. 왕은 관대하고 공평하며 자비롭다. 정직하고 근면한 신하들이 그를 보좌했다면 우리는 요순의 덕치와 한나라 때 유능한 황제였던 문제와 경제의 치세를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즉 임금은 총명한데 아랫사람들이 문제란 것이죠. 따지고 보면 이 멘탈리티는 그 후로도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승만 정권 때에도 이승만 대통령은 괜찮은데 그 밑에 간신배들이 문제라고 했고, 오늘날 태극기 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처럼 깨끗했지만 아랫사람들이 문제였다고 우기며, 북한 사람들은 수령님은 장군님은 훌륭한데 당 간부들이 문제라고 투덜거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국 가장 큰 책임은 최고 통치자에게 돌아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바르텍이 가련하게 봤던 왕 고종은 사실상 조선을 말아먹은 암군이자 혼군이었고, 나라의 운명보다는 자신의 권력과 안위에 집착했던 사실상의 망국의 근원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헤세 바르텍을 놀라게 했던 김옥균의 야만적인 최후,
끊임없이 암살자를 보내 김옥균을 끝내 죽이고 돌아온 시신을 갈기갈기 찢어 팔도에 돌린 것을 주도한 사람은 바로 고종이었죠. 더럽고 불결한,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혹한 조선의 정치 체제에 대한 혐오감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헤세바르텍은 조선 사람들을 마냥 깔아보진 않았습니다. 조선인들이 금속 활자를 서양보다도 훨씬 앞서 발명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탈리아인들보다도 문맹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왔던 한글의 유용성에도 감탄하고 있습니다.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인과 일본인들보다 낫다고 평가했고 외국어를 익히는 속도 또한 빠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즉 그에게 조선인은 열등한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잘못된 정치에 대한 지적이 뼈를 때릴 뿐이죠. 조선 남자의 욕구는 그리 크지 않다. 그저 조그만 집에 소박한 살림 도구면 족하다. 만약 담배나 약간의 고기를 살 돈이 필요하다면 잠시 다른 집에 머슴일을 하거나 아내에게 며칠간 머슴일을 시키면 그만이다. 만일 그들이 정말로 많은 돈을 번다면 곧 관리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관리들이야말로 조선의 몰락과 가난함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니 그들로 인해 조선은 이윤 추구와 노동 의욕, 모든 산업까지 질식되고 말았다. 하지만 그는 조선인들이 그들을 망가뜨린 질곡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놀라운 변화를 일궈낼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조선인들의 내면에는 아주 훌륭한 본성이 들어있다. 진정성 있고 현명한 정부가 주도하는 변화 속에서라면 이들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이루어낼 것이다. 그가 조선 땅을 밟은 이후 127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에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이 국빈으로 초대돼 정중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남녀 할 것 없이 악착같이 흰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다른 어떤 곳보다 더럽고 똥천지였던 나라는 환골탈태를 했고 한국 사람들은 헤세바르텍이 간파했던 잠재력을 현실로 입증해냈습니다. 하지만 헤세바르텍이 다시 한국을 방문한다 하더라도 그는 엄청난 변화에 놀라면서도 이거 하나만큼은 지적해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조선의 지배층들, 기득권을 쥐고 한치도 내려놓지 않으며 자신들의 이익 실현과 권리 상속에만 몰두했던 양반들의 탐욕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다. 과거의 양반들을 오늘날 무엇이라 부르든 그들은 존재하며 여전히 욕심은 끝이 없고 얼굴은 두껍다.